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오게 된 김주호입니다. 사실 좀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영상 속에서 만나게 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리니까 사실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발표 주제를 잡은 게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뭐 대화가 좀 자주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통일 이런 장르가 좀 무르익는다든가 할 때 되면은 항상 나오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도를 연결하자. 다른 교통수단들 많은데 왜 굳이 철도만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물론 제가 지금 이제 현직 철도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항상 보면은 이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해서 어떤 뭐 철도 담론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실제로 이제 남북 간의 열차가 운행되는 등 이런 면모들이 왜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도 2018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서로 만났을 때도 철도 연결을 꼭 하자고 나섰던가, 그런 이유들을 한번 이제 거슬러가는 과정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한반도의 분단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공직에서 오시면요. 아니 누님, 아니 웬일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조 여사님. 이 사람 누구야? 예, 최영걸 씨는 이번에 우리가 조민당 창당에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영건이라고 합니다. 전 조 여사님을 잘 알지요. 그래? 뭐 일 봐요. 나 이쪽 고등학교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예, 말씀들 나누시나요? 아니 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당. 예. 내가 오늘 우연찮게 서울 소식을 들었는데 서울에 이승만이도 들어오고 임종도 들어왔다지는가. 서울에요? 아니 그럼 광복군도요? 아니야. 광복군은 아직 상해에 있대요. 하긴 뭐 거기도 아직 군장 실시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울에 연락을 해서 이쪽은 소련군, 저쪽은 미군이 나가도록 통일정부 수립 준비를 해야지 않겠나. 그야 임종이 들어왔다면야 뭐 당연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보다 이제 내가 서울에 좀 가보면은 어떻겠나. 예? 안 됩니다. 지금은 기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38선을 넘어가셔야 할 텐데 젊은 사람을 보내야지요. 이 사람아, 나도 그까지 좀. 글쎄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누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누님은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은 이제 평양에서 있었던 조만식 선생, 그 다음에 조신성 선생과의 이제 대화의 장면이고요. 한 컷만 더 보고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국토를 내 백성들이 보고 가는데 어느 놈이 감히 막는단 말인가. 우리가 평양에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조만식 선생께서 서울에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지 어느 놈이 막아. 3천만이 하나로 뭉쳐서 38선이라는 국경 아닌 국경을 뚫어야 해. 네 땅이 오늘 저들이 교통을 막는단 말.
예, 저 두 방송 프로들이 1990년에 나온 프로들이라 가지고 이 화질은 요즘 TV 드라마에 비하면은 약간 좀 떨어질 겁니다.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에 있는 우익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조만식 선생, 그 다음에 조신성 선생과의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945년 11월 달에 임시정부가 이미 서울로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서로 그때 미군정하고 이제 소련 군정 이제 들어서고 신탁 통치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왜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 교통이 오가지 못하고 교류를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때 그런 서로 남북 간에 오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실 조선 말려 1890년대 이제 1900년대 초 한반도에도 철도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조선 26대 임금 고종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시기였고 전 세계적으로 개화 그 다음에 어떤 근대화 이런 것들의 이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 과정은 외세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철도 분야의 경우에는 수많은 이제 열강들이 이권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에는 일제 식민 통치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나중에 보면요. 먼저 지도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914년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이쪽에 있는 서울하고 인천에 있는 경인선은 1900년대 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이제 철도의 한 축으로 이어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있는 경부선 1905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대전, 목포를 잇는 호남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을 출발해서 평양, 신의주로 가는 이 경의선, 그 다음에 원산을 잇는 경원선, 소위 말하는 X자형 철길이 도입으로 해서 한반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를 보면 나오겠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일제의 그 식민 통치하는 곳이 여기 일본, 그 다음에 부산, 서울, 신의주를 지나서 이 중국 만주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까지 뻗쳐지는 그런 이제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만주와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을 관통하는 어떤 일제 식민 통치의 교두보 역할을 이제 철도가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주요 이동 통로로 쓰였고요. 이 주요 철도 거점, 신의주, 대전, 원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한반도가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질서, 대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참히 이제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대전이었는데요. 대전이 원래는 되게 한적한 시골 동네였지만 철도가 노임으로 해서 크게 급성장해서 오늘날도 6대 광역시에 들 정도로 큰 도시로 성장을 했지만은 반면에 이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그냥 충청남도의 한 작은 도시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런 형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새로운 여러 가지 분야가 새로 재편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가 바로 이 대전 구시가지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대전역이고 여기가 대전역 거리입니다. 지금도 이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전의 구도심이 여기 대전역이 있고 여기에 중앙로가 지나가고 대전 지하철도 이 밑으로 지나가는 등 지금도 이 대전 시내 한 가운데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는 신의주의 신의주역입니다. 과거에 일제가 이제 내세웠던 신의주역인데 이때 당시 서울역도 그렇고 부산역, 대구역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이게 도쿄역도 지금도 거의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일제가 그만큼 이제 철도를 갖다가 우리의 우수성을 이렇게 널리 알린다라는 측면으로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의 원동력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 한반도에서 나는 자원들을 수탈해 가기도 하고 인적 자원들도 수탈해 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제가 이제 점령하고 있던 만주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만큼 일제 시대 때는 이 한반도 사람들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냥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육과 교류의 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1914년에는 사실상 이 4개밖에 없었던 선로가 1945년 말기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 일제가 곳곳에 이렇게 철도망을 부설을 하고 특히나 이 북한 지역에 이제 많이 부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북한 지역에 이제 수많은 탄광이라든가 어떤 뭐 공업시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만주랑 가깝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먼저 이제 철도를 부설을 했고 남한에서는 이제 농업 지역이 농업이 당시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남면 북양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그런 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항복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이 한반도도 광복을 되찾았습니다. 광복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명령 제1호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각각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일반명령 제1호를 내세운 게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이었고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하니까 소련도 알겠다. 우리도 그러면 38선 이북 지역만 할게. 그럼 미국 너네는 38선 이남 지역만 점령을 해라. 그래 알았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38선이 한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8월 15일 이전에 지금 이 지역, 이 청진, 나진, 경흥 이쪽에는 이미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일본군과 접전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군은 한반도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9월달 되어서야 나중에 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련군이 여기 미리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접전을 벌인 건 좋은데 자꾸 남하라 하니까 얘네들 일반명령 제1호를 안 지키려고 그러네? 설마 여기까지 이 남한 지역까지 점령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이제 한반도 전역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한테까지도 뻗치게 된 겁니다. 미국도 그러면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오키나와에 있던 군대를 한국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 남한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8월 26일 날 경의선을 단절시킵니다. 사리온 밑으로는 우리 운행 안 한다. 봐라. 한반도에서 철도를 통해서 이런 많은 교류가 오가는 거 봐라.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상 안 하겠다. 좋은데? 그래. 9월 11일이 미 군정청이 이제 들어선 날입니다. 여기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이날 좋다. 그러면 우리도 이날 경의선을 단절한다. 경의선 외에도 뭐 경원선도 있고 금강산선, 뭐 동해 북부선 이런 선로들도 있는데 좋다. 우리도 단절할게. 그래서 이제 철도 분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소련이 8월 26일 날 이날은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평양에서 이 소련군이 본격적으로 이 평양군 주재 사령관한테 내놔라, 니네 이제 나가라 그런 그날이었고요. 9월 11일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군정청이 이제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이날 철도를 단절시켰고 대신에 도보를 통한 육상 통행만은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여기 그냥 바닥에 이렇게 꺼놓고 있고 나중에 뭐 여기 뭐 보초도서는 그런 광경도 보이긴 하는데 철길이 끊겨버리니까요. 인적, 물적 교류가 모든 게 다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철도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라든가 항공, 선박 이렇게 상당히 많은 다른 교통수단들이 발달을 했었지만은 당시로서는 육상교통수단은 사실상 유일한 게 철도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자동차는 언감생심이고 도로가 제대로 이제 포장도 안 돼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철도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나마 있는 철길조차도 일제강점기 말에 제대로 보수가 안 돼가지고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의 각각의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분단이 됐구나. 이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교류하기가 어렵게 됐구나 하는 이 심리적인 장벽이 생겨버립니다. 이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고 나중에 이게 점점 더 고착화가 되면서 38선에 넘어가는 그 자체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분단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 분단의 시작이 바로 철도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제대로 된 보수가 안 됐다 보니까요. 같이 이으려고 해도 미국과 소련이 서로 따로 놀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통치가 35년 동안 되다 보니까 이 일본인 관료들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은 큰 이제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인 관료들이 빠져나가 보니까 기술적인 공백이 발생했어요. 어떤 물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공백 현상이 발생해서 더더욱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거 안 되겠다. 철도 정상화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기술도 발달해야 되겠고,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자를 조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항구라든가 어떤 다른 북한 같은 경우는 육상으로도 이제 외국과 통행이 가능하니까 이어봤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북한은 북한끼리, 남한은 남한끼리 이런 북한 내부, 남한 내부 이렇게가 이제 분단 상황을 통해 가지고 냉전 체제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물자를 남한으로 조달하고 북한은 소련, 중국을 통해서 물자가 오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단 현상이 고착화가 되고 어떤 기존의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남과 북이 왔다 갔다 서로 자유롭게 하던 그런 체제들이 다 붕괴가 돼버려가지고 이 인적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끊기는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단절, 분단으로 시작되어서 그 출발점 알린 것이 바로 이 철도였다라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 철도 다시 이어보자 라고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공통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철도를 이어가지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수많은 이제 성명을 냈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고당 조만식 선생,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박헌영 선생, 여러 지도층들이 다 철도는 국유화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비록 일본이 부서졌지만은 이것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쓰자라고 천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천명한 것은 공연불이 되어버리고 이 미국과 소련에 의한 통치가 이어지는 바로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경춘선에 이제 운행하던 열차가 갑자기 그냥 서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 가다가 이제 보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이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결렬이 되고 결국에는 남북 분단의 매개체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제 형상을 낳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1946년, 48년 지나서 이제 48년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 날은 북한에서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갈라져 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남한은 남한끼리, 북한은 북한끼리 이런 이제 형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해줘가지고요. 그걸 산업개발하고 경제부흥에 쓰라라고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중장기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내용이 주로 들어있는데 이때 미군정 노선들을 따르면서 이 강원도라든가 탄광지역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철도를 부설해라. 왜냐? 당시 석탄이라든가 이런 게 강원도에 있지만은 철도가 부설이 덜 됐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탄광에서 캔 석탄이 동해바다를 거쳐서 부산, 목포 이렇게 해서 서해바다를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원도 탄광지역과 서울을 바로 잇는 철도가 놓이니까 당시 석탄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아주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한테는 획기적인 그런 발달을 가져오는 그런 형국을 띄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에도 철도가 동원되는 등 그야말로 철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뭐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 꼭 철도를 통해야만 어디든 오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철도를 잇자 하는 그런 면모가 바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일단 남한 쪽에서 추측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1945년부터 48년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되고 나서까지도 처음에는 교통성 철도국 이렇게 이제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되면은 철도성으로 아예 그냥 독립을 해버립니다. 우리로 치면은 교통부, 무슨 뭐 재무부, 내무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격을 승격을 시켜줍니다. 승격을 시켜주면서 이 철도를 발전시키라고 하는 게 바로 김일성의 지시였습니다. 김일성이 전국 각지로 누비면서 철도가 붕해야 우리 북한 지역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다니면서 오늘날도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철도법이라고 아예 있는데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헌법에도 아직까지 철도가 이제 국유화한다. 이것은 김일성 장군의 김일성 수령의 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때 당시 북한 지역의 철도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중국 2차 국공내전 때 이 국민당, 공산당이 이제 서로 대결할 때 공산당이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소련이 있고 북한이 있고 다 같은 우리 공산당 계열 아니냐. 차라리 미국을 믿을 바에는 니들을 믿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이 중국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어떤 물자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피하는데 북한 지역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냉전 체제가 이제 또 공고화되고 여기 지금 이게 오늘날의 압록강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중조 우이교라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과 이 북조선을 잇는 우호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6.25 전쟁으로도 이어지고 또 요즘 한동안 말 많던 중국 영화 어떤 혈맹 어쩌고 하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밑바탕이 바로 이런 데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봤던 남한 지역에서도 이 철도가 움직이는 것이 분단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 되었고 북한 지역에서도 이 철도가 이 분단 그 다음에 냉전 체제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으로도 이게 이어지는데요. 예전에는 잘 안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지금 우리는 이제 러시아 쪽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정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게 맞구나, 남침이 맞구나 하는 걸 아는데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김일성이 이 철도를 통해 가지고 각종 이제 전쟁 물자, 인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 지원받죠. 중국으로부터는 나중에 이제 비록 전쟁 이후의 일이지만 병력 파견을 약속받고 하는데 이때 이 1950년 3월부터 38선 일대에는 이미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대를 다 이제 치워라, 전쟁해야 된다라고 하고 5, 6월 달에 이제 군부대를 본격적으로 배치하는데 이때 배치한 군부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철도대대였습니다. 왜냐? 나중에 6.25 전쟁 초반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서 이제 자꾸 남하할 때 한강 다리 끊고 가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보면은 북한이 당연히 이제 예상을 한 거죠. 남한이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철도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고 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재빨리 가서 복구를 시켜야 우리가 남한을 침략하고 계속해서 남하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철도 대대를 바로 전면에 앞세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춘천 지역, 오늘날의 춘천 지역 경춘선,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이런 곳들에 폭격을 받으면은 바로 그냥 그 철도대대가 들어가서 이제 수리를 하고 북한 지역 이제 기관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투입돼서 남한에 있는 기관차 몰고 가는 그런 이제
형성이 벌어지고 있던 게 당시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당시 이 1945년부터 50년까지 이 암울한 시기상에 이런 저 분단이라는 체제를 겪으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큰 이제 분단의 어떤 뭐 상징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그다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철도가 이렇게 이제 분단의 상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저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남북 간의 교류가 되면은 활성화되면은 그 철도를 이제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서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2002년에 여기 저 김대중 대통령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금의 도라산역에 와가지고 서로 이제 철도를 놓겠다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2007년에 남과 북의 이제 경의선, 그 다음에 이제 저 동해선 이렇게 이제 철도가 이제 운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7년에 개통된 이 경의선 경원선이 경의선 동해선은 북한 쪽 기관차가 딱 한 번 내려오고 더 이상의 운행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개성공단이 놓이니까 좋다 그러면은 이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경의선하고 연계가 되니까 최대한 우리가 살려서 운행을 해보자고 라고 했지만은 좀 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이 남북 관계가 또 급냉되고 결국에는 2008년 11월 말쯤 북한이 일방적으로 더 이상 남한 기차는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또다시 10여 년 동안 이 남과 북의 철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경의선에 재연결하겠다고 해서 북한의 판문역 가가지고 당시 교통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뭐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 지역으로 가서 같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평창 올림픽 할 때 북한 지역 인사들이 김여정 지금 부부장 뭐 이런 사람들 우리 KTX 타보고 야 엄청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김정은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철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 북한 2018년 겨울에 이 북한 지역 철도 답사하는 그런 이제 여기 있구나. 예. 이 철도를 실제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한 17일 동안 여기에 실제로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면모가 보였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시 이제 또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프로젝트들이 다시 또 이제 좀 사그라드는 측면은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작년에 2020년 4월달에 동해선 연결 구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 왜냐? 이 동해선 열차가 왔다 갔다 했던 2007년 감호 제진 이 구간은 사실 우리 남한에서는 강릉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철도가 없습니다. 60년대에 이미 끊겨가지고 없었다가 지금 새로 이거를 잇겠다고 이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경의선도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춘천에 있는 동서고속철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하고 통일부가 서로 줄다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비 타당성 이런 건 통과했는데 이걸 통일부 예산으로 할 것이냐 국토부 예산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토부 예산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남북관계의 변화, 통일정책을 어떤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철도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남북 간에 어떤 뭐 열차 한번 다시 운행하려고 해도 여기 보세요. 조지 부시 대통령 올 정도로 시끌시끌했고 2018년에도 사실 여름에 북한을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거를 미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유엔 사령부 측에서 이거 우리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북 제재 중인데 이거 괜히 북한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불허가 됐다가 겨우 이제 그해 겨울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분단될 때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냉전 구도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구도에서 전혀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좌지우지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일단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남한이라도 계속해서 노력하자. 일단은 이어놓고 나면은 이 지역의 어떤 뭐 관광객들, 주민들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면은 또 이 앞으로의 저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쪽 편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만의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 장면은 임진각에 가면 지금 기념관에 하나 있는데, 이 아마 녹슨 기관차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사실 임진각에서 기념 촬영했던 건데, 이 멀쩡한 증기 기관차 말고 녹슨 기관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기관차를 이제 6.25 전쟁 때 몰고 오셨던 당시 기관사 분이신데, 지금은 벌써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결국 꿈을 못 이루셨어요. 내가 운전하고 신의주까지 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 우리 후배 세대들이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